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전병칠입니다. 여러분, 전기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전류라는 말을 많이 듣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압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요. 제가 퀴즈 하나 내볼까요? 여러분, 전압과 전류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딱 어떤 것이라고 말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전기를 다루는 사람들은 실제로 전압보다는 이 전류 때문에 더 많은 고민을 합니다. 전압은 전격 전압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루는 전압은 사실 그 서로 약속된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220V나 110V와 같은 전압은 서로 전기를 보내고 받거나 사용하기에 적절한 크기로 만들어 놓은 규격과도 같아서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류는 달라요. 손목시계나 알람시계처럼 작은 전류를 쓰는 전자제품이 있지만 전기 자동차나 대형 기계를 움직이는 큰 전류를 사용하는 장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사용하는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알맞은 사용 계획인 설계를 하는 것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전류는 전자의 이동입니다. 이는 전하의 흐름과도 같으면서 단위 시간 동안에 흐른 전하의 양으로 정의됩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한 관점은 전하가 흐르는 속도를 측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속도가 빠르면 더 많은 전하가 이동하기 때문이죠. 전류의 표준 단위는 암페어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된 전하가 가진 전기량의 단위는 쿨롬이며 1쿨롬이라는 전하량은 6.25 곱하기 10의 18제곱계만큼이나 흐른 전자나 양성자들의 전하량이죠. 1초에 1쿨롬의 전하가 이동하면 그것을 우리는 1암페어가 흘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류는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만일 1초에 2쿨롬이 이동했다면 이것은 2암페어가 흐른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1암페어는 어떤 지점을 1초에 1쿨롬이 흐른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1암페어는 좀 작아 보여도 사실 전기적으로는 비교적으로 많은 양의 전류입니다. 그래서 전류의 단위는 작은 단위도 많이 사용해요. 1암페어보다 작은 단위로는 밀리암페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1밀리암페어라고 하는 것은 0.001암페어 또는 1000분의 1암페어이죠. 작은 회로기판이나 마이크로 프로세서 같은 그런 것은 때때로 마이크로암페어도 사용합니다. 마이크로암페어요? 1마이크로암페어는 0.0000001암페어이에요. 아주 작죠. 또 0.001mA이기도 하며 100만 분의 1암페어와 같은 크기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단위는 보통 수암페어에서 수십암페어 정도 돼요. 반면 큰 공장이나 전력선 같은 경우에는 킬로암페어급의 단위도 사용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전류죠. 우리가 감전을 당했을 때 사람은 심하면 목숨도 잃게 된다고 하죠. 도대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전류가 흘러야 위협이 되는 걸까요? 보통 몇 밀리암페어는 인체에 충격을 줍니다. 그리고 한 30암페어, 30밀리암페어 정도 되면 인체에 큰 위협을 가하게 되고요. 만일 100밀리암페어가 흉광을 통해 흐르게 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요. 일반 형광등은 약 0.16암페어 정도 전류 사용하거든요. 보통 가정은 전류를 한 10암페어에서 약 30암페어 정도 사이에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물론 집의 크기나 사용하는 전자제품에 따라서 다 다르죠. 이 전류값에 전압을 곱하게 되면요, 소비 전력이 되고요. 이 소비 전력에 시간을 곱하면 소비 전력량이 돼서 이를 근거로 전기요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가정의 전기요금을 계산하는 전력량계는 전류가 많이 흐를수록 원판이나 숫자가 더 빨리 움직이죠. 이 전류를 제어할 수는 없을까요? 가스레인지를 보면 가스 밸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모든 가정이나 사무실, 전기를 사용하는 곳은 전기가 들어오는 곳에 다 차단기가 있습니다. 이 차단기에는 작은 글씨로 전류의 크기를 나타내는 숫자가 쓰여 있는데 그 숫자를 무엇이라고 하냐? 바로 정격 전류라고 합니다. 만일 정격 전류가 15A라고 써 있다면 그건 15A까지만 정상적인 전류로 인식하고 만약 그 전류가 넘게 되면 차단기를 내려서 전기를 끊어버릴 거야. 그런 뜻이에요. 정상 상태보다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적당한 용량에 맞춰서 설치된 전선이 과열을 받겠죠. 그래서 그 과열을 받게 되는 현상이 바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더 위험한 현상으로 확대될 수 있어요. 그래서 차단기가 먼저 나서서 이상한 상태를 진압하는 거죠. 그리고 전등을 켜고 끄는 스위치도 이 전류를 제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자는 어떤 방향으로 그럼 이동할까요? 어떤 호스에 있는 물이 흐르기 위해서는 호스에 물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수압을 한쪽에서 혹은 양쪽에서 가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수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물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하의 흐름은 전선과 같은 도체, 전의 질, 이런 특성을 갖는 이온, 플라즈마 이런 것에서 일어납니다. 전기 역시 전자가 이동하려면 전압이 걸려야 돼요. 전압이 걸려서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전기 회로에서 실제 전자 흐름은 어디로 갈까요? 음극에서 양극으로 진행합니다. 아니, 전기가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즉 양극에서 음극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최초 정의한 전류의 흐름은 실제 전자운동과는 다르게 양극에서 음극인 양전하의 흐름으로 알려졌고요.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도 초등교육과정에서도 그렇게 배우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이처럼 실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정반대로 정의된 까닭은 전류의 흐름을 발견할 당시의 상황으로 좀 가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과학자들이 전자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전자는 마이너스 극을 띠는 입자인데 그 입자는 또 질량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동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는 사실을 나중에 발견하게 된 거죠. 우리가 흔히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하는데 엄연하게 이건 보통의 교육 현장에서 말하는 것이고 사실과 조금 달라서 아마 여러분도 놀랐을 수 있습니다. 저도 전기를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이에요. 이렇게 전류의 흐름을 과학적으로 밝힌 사람이 바로 톰슨입니다. 영국의 물리학자 조지프 존 톰슨은 전자를 세계 최초로 발견했고요. 또 기체에 의한 전기 전도에 관한 실험적 연구와 전자를 발견한 것으로 1906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인류가 전자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은 바로 그런 사건이죠. 마지막으로 전류를 방해하는 방해꾼도 있습니다. 방해꾼이에요. 방해꾼. 전류가 흐르는데 방해하는 척도를 바로 저항이라고 합니다. 물에 비유하면 저항은 물의 호스의 지름과도 비교할 수 있어요. 만약에 물 호스 지름이 여러분 크다고 한번 해보죠. 호스 지름이 크면 저항은 더 작을 거예요. 그래서 물이 더 잘 흐르죠. 그런 것처럼 전선도 지름이 크면 저항이 작고 전류가 더 잘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선은 지름이 작으면 높은 저항 때문에 전류가 잘 못 흐르고요. 전선의 지름이 크면 낮은 저항으로 전류가 잘 흐르게 됩니다. 전류는 구리선에서 잘 흐르고요. 철이나 니크롬선 같은 큰 저항의 금속체에서는 잘 못 흘러요. 이렇게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전기 저항의 그 단위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ohm은 영어 스펠링이 OHM입니다. 기호는 대문자 U를 거꾸로 놓은 것과 같고요. 그걸 읽을 때 우리는 그리스 대문자 오메가를 사용하죠. 1ohm이라고 하는 것은 1V의 전압을 주었을 때 1A가 흐를 수 있게 하는 저항의 크기입니다. 만약에 저항의 크기를 2배로 하면 전류는 반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저항을 반으로 줄이게 되면 전류는 2배로 더 커지게 됩니다. 이런 관계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여러분이 맞히셔야 되는데, 이런 관계를 바로 무슨 법칙? 맞아요. ohm의 법칙이라고 하죠. ohm의 법칙.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저항이 크면 잘 못 흐른다. 그리고 전압이 크면 더 잘 흐른다. 이 삼각관계를 바로 정의한 사람이 ohm이 됩니다. 여러분, 전류의 흐름을 이해하게 되면 전기에 보다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조금씩 한번 나아가 보죠. 오늘 전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